인포맥스 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그리고 한지영 키움증권 책임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기분 탓인가요? 두 분 다 네. 표정이 화나세요. 뭐 월드컵 이따가 좀 이따 10시에 게임도 있고, 뭐 증시 분위기도 좀 덜 나빠져가지고 네. 그래도 좀 심적으로 다들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보다 훨씬 표정이 밝으신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죠. 그쵸. 저희- 저희는 이제 예. 분위기 주가 따라 기분이 달라지니까. 이게. 지금 한창 연간 전망 때문에 네. 보고서 내시고 지금 세미나 많이 다니실 텐데요. 네. 기관들 분위기도 좀 좋아졌나요? 달라졌어요. 이게 확 체감이 되는 게 저희 그 키움증권 말고도 대부분 증권사들이 10월 중순에서 11월 첫째 주 이때 연간 전망 많이 냈고 대부분 다 컨센서스죠. 내년도 경로 상저하고였어요. 네, 원래 그런 네. 얘기 하죠. 그리고 그 연말에 주가 나쁘면. 2600. 상저하고에 상단 2,600이었는데 예. 이제 그 다음 주에 CPI 있고 FOMC 끝나고 CPI 있고 막 그 나스닥 하루에 7%로 이런 시기 때 세미나 돌아다니 보면은 상고하죠 아니냐고 지금 다 이런 분위기로 좀 많이 바뀌었죠. 오히려 지금 하반기 때나 그 내년도 하반기 때 올라갈 거 이미 다 11월 한 달에 미리 다 땡기고 이제부터 뭐 쭉쭉 빠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지금은 다들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업사이드 리스크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인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분들 전부 다 그런데 뭐 나중에 이 이야기하면서 계속 드리겠지만 저는 그래도 상저하고가 맞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더 있어요. 좋아진다. 네? 내년에 더 좋아진다고 보시나요? 근데 상전이가 여기서 빠졌다 한번 고라는 네, 빠졌다. 그죠. 아니면 한 번은 좀 출렁거림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간 전망에서 내년 그러면 상단을 얼마로 혹시 내셨나요? 이건 이미 내신 거니까 말씀해 주셔도 되는 그죠. 거죠. 상단 예. 2,600으로 냈죠. 상단. 네. 100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5%가 안 남았네요. 네, 그쵸. 네. 그런데 이것도 뭐 저희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자 바꾸면 되죠 나중에. 예, 또 그렇죠. 오르면.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저희가 이거 전망할 때 코스피 레벨이 2,200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서 뭐 2,600이면 나름 좀 위로 열려 있던 건데 이게 진짜 뭐 최근 11월 한 1, 2주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게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중요한 건 다 왔다는 거. 대표님 보시기에는 요즘 분위기 어떠세요? 요즘 지수를 잘 안 봅니다. 음. 근데 지수를 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수만 막 보고 있다가 매크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라고 했던 게 이게 좀 약간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주도주가 요즘 시장의 주도주가 뭘까요? 전자기 회사, 전자기라고 해서 발전기 회사. 전력기기. 네, 전력기기. 네. 그다음에 뭐, 네, 맞습니다. 뭐 건설기기주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 에너지 얘기하면서 조금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네. 요즘은 또 뭐, 바뀌었나요? 컨텐츠 거의 이제 그 중국 OTT랑 관련 있나요 혹시? 중국에 OTT 들어갔다는 거랑? 이게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물론 그들은 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뭐 되게 하나를 하나식이죠. 예. 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왜 갑자기 유화적인 쪽으로 나왔을까 싶어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때문인 것 같아요. 반도체 우리한테 계속 팔아라. 예, 이쪽을 좀 어떻게 잘못하게 되면 미국 쪽에 확 붙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나마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도 낙동강은 오리알 될 것 같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중국 입장 쪽에 호재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유럽은 ASML 특히 CEO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는 미국이 네 맘대로 규제를 하고 그러느냐? 우리는 팔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호재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럼 반사이익으로는 뭐 어찌됐건 뭐 콘텐츠가 뭐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닐까요, 연구원님? 뭐 그렇죠. 혼자만의 기대감으로 땡겨볼 만은 하죠. 뭐. 네. 제가 잠깐 속보 하나 전달해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PD님이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위믹스요? 네, 위믹스가 지금 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가 결정이 뭐 됐다고 오피트랑 뭐 이야기 나왔네요. 있더라고요. 상장 네. 폐지가 됐군요. 네, 아무래도 이게 미국 FTX 사태가 커지면서 영향이 그렇죠.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는 증시에 영향이 없을까요? 아니 제가 어떠시나요?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싶었던 여기서 네, 코인 얘기를 시장 쪽은 여기서 전문가- 얘기를 해야죠. 잠깐만. 준비하고 있던 네. 질문입니다. 네. 이거.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글쎄요, 뭐 지금 이 FTX 사태가 계속 영향을 도미노로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사실 이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에서 제일 큰 그룹이라고 성장한 게 네.
DCG 그룹이라는 그룹인데 여기서 각종 비즈니스를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문제가 생긴다. 그게 제네시스입니까? 네, 제네시스가 DCG가 DCG 의 규모가 FTX보다 어때요? 10배? 더 크죠. 예. DC 더 커요? 네, 더 크고 바이낸스보다는 작나요? 바이낸스도 꽤 큰데 그거보다도 이 DCG는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더 거래소만 하는 게 아리까리하다. 아니에요. 네. 거기서 네. 문제 터지면 다른 데로 좀 더 확산이 그건 네, 좀 되는 심각한 거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DCG 그룹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들은 좀 약간 나름 신생 회사라기보다는 이 시장에서 초기부터 성장해온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신뢰도 좀 있고 미국에서 명성을 쌓아온 회사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이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DCG 그룹의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자산 운용인데 비트코인을 ETF로는 안 해주니까 신탁 상품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맞아. 여기에 기관들이 투자를 했어요. 이번에 아크도 투자를 했었죠. 아크가 더 산 게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이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가격 대비 GBTC의 가격이 한 45%, 50%까지 디스카운트를 내려갔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네. GBTC가 진짜 그 비트코인 제대로 갖고 있는 건 맞아? 네. 그렇죠. 아, 그럴 수밖에 이런 없죠.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FTX랑 거예요. 좀 비슷하네 그때. 네. 잔고 그렇죠. 증명해라. 니네가 이 신탁에 갖고 있는 비트코인 몇 개인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증거 제시를 못 하고 있고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코인베이스가 수탁 회사인데 네. 그쪽하고의 거래 기록을 지금 뭐 증거라고 나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장부 증빙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게 지금 시장의 시각이어서. 그거 좀 찝찝한데요? 예, 이제 일단 저는 이제 시장의 가격이 네. 이게 단기의 그 변화보다 추세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면 이거는 심상치 않은 거다. 시장이 저보다 똑똑하니까. 그렇죠. 셰프님이나 궁금한 그러면은 보나마나 이제 위믹스를 개발한 그 회사는 네. 뭐 많이 빠질 건 너무 눈에 그렇죠. 보이는데 네. 게임주가 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잖아요. 네, 물론 최근에 카카오페이만큼 못 괜찮았어요. 올랐지만. 그쵸. 근데 어떤 영향 줄 것 같으세요 이게 게임주에? 일단은 아마 이 소식을 접한 모든 대부분 주식하는 분들은 제발 이거 주식시장에 영향 덜 미쳐라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제발 좋겠네요. 네, 저도. 근데 그렇죠. 확실하게 한 회사는 영향을 받을 거지만 그 나머지가 회사는 영향을 어떤지가 받을 건데 문제인데. 그 영향 받건에 단기적으로는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게임주들 올라왔던 것들을 보면은 그냥 매크로에 대한 좀 영향력도 있지 않았나. CPI 낮게 나오면서 이제 뭐 속도 조절 이슈 나오고 결국에는 게임주들도 그 탑다운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피해주 중 하나였는데 유동성이 축소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게 그 우려들이 해소가 되면 좀 완화가 되면서 뭐 펄어비스 오르고 이미도 오르고 다 같이 올랐었는데 이번에 그 게임주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 중 하나가 타격을 받으니까 동반적으로 그 업종에 관해서는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 대신에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다른 쪽에서는 전이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요? 제가 보기에는 게임 P2E 쪽은 내일 뭐 영향 받겠죠. 네. 당연히 영향 받고. 근데 위메이드 이번에 한 달 전부터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장 페이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장영국 대표는 되게 이렇게 예전에는 되게 좀 허탈하 그러니까 이제 다 보여줄 듯이 초탈하게 초탈.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초월한 사람처럼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요즘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냥 이게 촉으로 보면은 약간 변명하고 좀 이제 뭐 아니 뭐 1대1로 뭐 한번 토론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 쭉 보게 되면 자신이 좀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영향인 것 같고 이제 다 떠나서 중요한 거는 P2E는 당연히 가상화폐 시장 안정까지는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영향을 받는 게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위메이드는 당연한 거고 거기다 컴투스 있죠. 네. 거기다 또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네오플라이라고 한 쪽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쪽이 이제 P2E 안 해? 그러면서 막 올라갔던 게 지금 반작용이죠. 근데 게임즈 안에서도 내일 만약에 오전에 다 같이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P2E 아닌 걸로 움직이는 것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담아볼만. 네. 근데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일 밀린다 그러면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피해 거짓이란 게임으로 기대감을 막 모아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쪽이나 아니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 크래프톤은 되게 특이한 게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크래프톤의 주식을 임직원들이 삽니다. 한 300억 원. 이런 현상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본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게 좀 공시가 됐나요? 오늘 뉴스로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왔군요.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내부인이 보기에 그렇죠. 네. 이 라이커 소울인가 뭐 네. 이쪽 맞죠? 네, 이쪽이 봤었을 때 크래프톤의 역량은 괜찮을 텐데라고 하면서 아마 그거 계산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플레이스테이션 쪽의 게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500만 장이 팔렸습니다. 네. 이게 출시하고 바로 그저 쭉 이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 콘솔 게임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게 확인되거든요. 500만 장 곱하기 9만 원, 한 8만 원, 9만 원 이거 한번 해보시게 되면 얼마입니까? 네. 4천억입니다. 이 정도 매출을 그냥 확 찍혀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게임 얘기 나왔으니까 네. 콘솔에 대한 기대로 그래도 그럭저럭 NC 같은 게 50%쯤 올랐다고 그렇죠.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어떤 저는 게임 전문가는 전혀 아니에요. 게임을 안 하니까. 근데 게임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의외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콘솔을 할 수가 없다. 네. 콘솔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맞습니다. 퀄리티가 안 나오고 그냥 뭐랄까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콘솔을 잘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은 기계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또 우리나라 기계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기대감으로 땡긴 거고 많이 안 올라서 땡긴 거기 때문에 아닌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한 대응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거는 옛날 사고 방식입니다. 이제 바뀌거든요. 네. 클라우딩 게임 어떻게 바뀌나요? 클라우딩 게임으로 바뀝니다. 네. 근데 그래도 콘솔을 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죠. 이걸로 하면 되죠. 그걸로는 콘솔 맛이 안 난다. 맛이 안 날 수 네,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왜 피해 거짓 같은 게 그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장르가 소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봐서 진짜 못 깨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하다가 밥 먹다가도 잠깐만 접속해서 합니다. 잠깐 해서 예 하다가 넘어가서 또 먹겠어. 아 그러면은 화장실 가서도 한 번 더 합니다. 집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이거 장비 끝내고 합니다. 이렇게 돼가는 과정들이 그만큼 몰입을 시킨다는 얘기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다양하게 나오는 형태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아마 해상도나 이런 거 떨어집니다. 근데 게이머 입장으로는 아실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맞아요. 네, 예를 저도 들어 그 콘솔 생각하고 게임은 있어요. 개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많이 옛날에 듭니다. 기억나는 게 울티마라는 뭐 이런 게임이 콘솔로 가다 너무 옛날 게임이긴 하지만 뭐 이렇거든요. 언제적인가요? 되게 옛날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감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네. 다음 모델은 뭐냐면은 IP입니다. 그러니까 IP가 돈이 많이 남나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네. 한국이 잘하는 거는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컨텐츠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확장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NC소프트가 미리 전부터 리니지를 가지고 예전에 그거 뭐였죠? 그 드라마 배용준 나오고 그 선사시대 배경 나왔던 그런 태왕사신기. 네, 태왕사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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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처럼 한번 이렇게 확장을 했었으면 어떨까 싶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냥 게임은 게임, 이거는 이거 다르게 봤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500만 장 팔릴 정도면은 그만큼의 이 인기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거기서 또 속도 나는 거는 금방일 것 같거든요. 네. 뭐 변하는 거 봐야죠. 네, 그래서 위메이드 걱정이네요 내일. 네.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피해 거짓? 그거 반응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근데 그대로 나오면은 그 영상 한정 의원님도 표정이 네. 밝아지네요. 네. 저 그런 류 게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다크 소울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되게 네. 프롬소프트 되게 유명한 초대박 친 게임인데 그거를 네. 따라서 만든 건데 그 유명 이제 게임 유튜버들 리뷰들 보면은 그대로 이제 발매가 되면은 이거는 정말 다크 소울에 준하는 대박이다 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러면 있어요. 게임 잘하신다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혹시 의견 있으세요? 혹시? 의원님은? 저도 뭐 그 대표님 의견 동의는 하고요. 저 동시에 동의야. 중요한 네. 거는 한국이 아직 부족한 건 제 IP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PC나 모바일 시장에서는 한국 IP들 잘 먹히는데 콘솔은 지금 거의 미국이나 일본이 잡고 있고 네. 그쪽 회사 뭐 소니도 있고 스퀘어 에닉스도 있고 네. 그걸 잡고 있는데 아직은 한국은 거기에 필적한 IP가 없지만 정말 피해 거짓은 개인적으로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피해 거짓이 어느 회사라고 보셨죠? 네오이즈 네오이즈. 네. 아, 네. 그러니까 내일 보면 만약에 리믹스 사건 때문에 네오이즘 빠지면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까 그게 제 얘기해서 전략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살 겁니다. 내일 밀리면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이제 상주하고 얘기하셨는데 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으니 네.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내년 하반기 오른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맞죠. 뭐 근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뭐 네. 좀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반등을 놓고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따라가기 위한 반등이냐, 아니면은 잠깐 정리하기 위한 반등이냐, 어디에 무게를 줘야 될 것
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보면은 일단 저 후자 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달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지나가긴 했는데 뭐 매크로 굵직한 이벤트들 지금 없잖아요. 이번 주는 휴장이고 다음 주도 뭐 딱히 없고 이제 근데 12월 중순 가면은 그 주에 CPI랑 그렇죠. FMC 네. 이거 있고 여기가 또 한 번에 분기점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항상 FMC 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거는 어떻게 잘 넘겼다고 하더라도 1월부터는 미국 데이터들도 좀 많이 고장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는 게 그게 있잖아요. 다들 침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뭐 연준 내부적으로 보고서 올린 바에 의하면 침체 확률 50%다 이런 이야기 하고 곳곳에서 침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침체는 그냥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저희가 올해 내내 맞아왔던 강도와 속도 측면에서. 그런데 이게 왜 침체가 그 내년도 1분기랑 이거 상반기에 왜 침체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1분기, 2분기 때 데이터들 뭐 미국의 ISM이나 고용지표나 뭐 소비지표들 데이터들이 망가지는 거 두고서 시장에서는 침체의 진 여부가 아니라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깊은 침체냐 얕은 침체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 구간이 1분기, 2분기거든요. 네. 그때 이제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릴 것 같고 실제 침체에 빠지는 시기는 뭐 2분기 지나서 3분기가 4분기 이 정도가 연말돼서 침체에 빠질 것 같은데 어차피 주식 시장은 경제보다는 좀 더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분기, 2분기 때 시장 참여자들 간 격렬한 논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번 흔들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컨센서스를 보면은 블룸버그나 팩셋을 보면은 경기의 미국 GDP의 바닥은 1, 2분기로 돼 있긴 해요. 네네, 컨센서스로만 맞죠. 네네. 보면은 그리고 하반기에는 회복되는 거로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맞으면 주가 바닥이 벌써 온 거 아닌가요? 왜냐면 선행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런데 그거 네. 같은 경우도 그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현재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제 전망을 하는 거 그렇겠죠. 영향이 크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데이터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컨센도 그렇게 좀 그 바닥이 빨리 올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어제랑 그 최근에 뭐 OECD에서도 전망하는 거 보면은 일단 내년도 다들 뭐 플러스 성장은 미국이나 다들 G20이면 다 플러스 성장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도 단서를 다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거나 혹은 그 러시아나 지정학적 리스크들에 의한 충격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 성장률 자신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시사했던 것만큼 저희가 뭐 지금 컨센 보고 움직이는 시장이 그 주식 시장이긴 하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가중치 무게중심 두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럼 상반기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상반기가 마이너스고 하반기가 네네. 플러스인데 네네 위원님 보시기에는 상반기도 마이너스고 하반기는 더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 바닥은 하반기이기 때문에 주식의 바닥은 지금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비강론자는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불리시한 네. 강세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 상황이나 경로들을 보면은 상반기는 조심은 해야 된다. 좀 이 의견을 유지하고 경기 있습니다. 저점을 또 3분기로 보냐 4분기로 보느냐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차 있죠. 4분기로 보시는 4분기 느낌이네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내년 있죠. 4분기가 네, 경기 4분기. 저점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이것도 결국에는 내년도 말이나 좀 빠르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여진 그 논의 같은 경우 정리하자면 1, 2분기 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실제 침체에 빠지는 시기는 뭐 빠르면은 3분기 말, 늦어도 이제 4분기부터는 침체에 공식적으로 좀 진입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죠. 얕은 침체로 보시나요? 깊은 침체로 저는 보시나요? 얕은 침체로 봐요. 예, 얕은 침체라서 개인적으로 얕은 침체로 봐가지고 하반기 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깊은 침체의 문제로 가게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져요. 상단도 또 내려갈 수가 있고 오히려 상고 하저가 아니라 상저 하저저가 될 수 있는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올해 같은 장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1월 첫째 주에 네. 2,900, 500 찍고서 네. 내내 저희가 맞았잖아요. 그런 장세가 나오려면은 이제 깊은 침체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 높은 그 확률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역으로 아주 깊은 침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지금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나쁜 얘기가 막 나오다가 네네.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하는 숫자가 중간중간에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을 뭐 내년도에. 내년 그거는 상반기에 이제 오히려 네. 저희가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지만 생각보다라는 것에서 힌트를 알 수 있듯이 시장이 네. 과연 기대치를 매달 발표되는 뭐 ISM 제조업 지표나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 이런 것들 기대치를 얼마나 낮추느냐의 문제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4분기에 그래서 경기 저점이고 그래서 금리 네. 인하를 진짜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정도가 나온다면 네. 그때는 오히려 더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닌가요? 그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 차트가 아마도 이제 그 내년도에 금리 인하하면은 시장 더 망가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중 하나가 그 이 아래쪽 그림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 파란색 선이 연준의 기준금리고 위쪽에 이제 저희가 그 나스닥 차트인데 음영 처리된 부분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간이죠. 저희가 많이 봤던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봐도 금리 인하 하는 기간 동안에 나스닥도 같이 몰살당하는 것들을 저희가 역사적인 데이터 패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최근에 시장이 뭐 연준의 피봇 기대감으로 땡겼던 것도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내년도에 뭐 저 같은 경우도 12월 FOMC 때 금리 인하를 한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인하하면은 결국에는 인하 중단할 때까지는 계속 시장 때려 맞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게 맞죠. 이게 그 논리가 도출되는 게 적절은 해요. 근데 저는 내년 연말에 지금쯤에는 분위기가 더 나빠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저는 이게 항상 데이터를 볼 때 네. 그 맥락들을 좀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침체를 지금 이야기할 때 깊은 침체나 얕은 침체나 이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에는 지금은 이렇게 이 침체 유무의 문제랑 금리 인하 문제 또 그로 인한 같이 증시가 빠지는 문제는 이제 좀 넘어갔다라고 생각해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침체 동네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저희 다 뭐 미국에 있는 그 슈퍼에 있는 아저씨들이나 한국에 있는 세탁소 아저씨들이나 다 모두가 다 침체를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정말 그 12월 달 그 내년도에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이 이야기를 해요. 자본주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예측했던 침체가 처음으로 찾아온다고. 예. 그만큼 저는 이 침체의 진 유부는 이미 주가에도 다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시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침체에 온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같이 빠지는 구간은 아닐 거다. 이 패턴이 반복이 안 될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8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중단되자마자 주가가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쵸. 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드문 일이었어요. 그게. 그때는 대표님이 직접 주식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왜 그랬던 것 같으세요? 왜 하필이면 그때는 다른 때랑 다르게 연준이 금리 인상만 딱 멈추자마자 그냥 주식이 그냥 날아갔던 게. 그때 기억은 그러니까 네. 일단 저희가 나오는 상황들을 네. 이제 보면서 이제 같이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액션이 나올 때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한 우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한 1,400, 1,500대 네. 그렇게 다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큰 사태인데 뭔가 액션이 나올 거야 하다가 거기서 질질 끌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한 단계 더 밀린 게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했던 게 이제 나왔다라고 한 점이 유동성 공급한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한 게 똑같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예측하는 정도가 그 정도라고 하면 그 정도 맞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일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네, 네, 모르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이제 딱 두 가지를 보는데요. 지금 앞서 지금 연구원님께서는 시장이 반영을 한 정도다 지금이. 근데 이게 기업들까지 해서 밸류에이션하고 다 같이 생각하게 되면 산정한 정도일까? 이걸 아직 모르겠어요. 네. 네, 어차피 침체 오거나 신호가 나오게 되면 기업들은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네. 벌써 3분기 때부터 영향을 받았던 게 확인됐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아직 뭐 밸류는 그렇다고 쳐도 진짜 EPS가 확 주는데 그에 따른 반응들이 그냥 유지가 될 것이냐. 이거를 시장들이 그냥 바라봐 줄 것이냐가 이제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내년 초에 저도 약간 경계를 하고 있는 게 이렇게 금리를 급하게 올렸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다고? 그냥 뭐 별 변화 없이 그냥 경기만 좀 괜찮으면 이제 또 뭐 시장 어떻게 되나라고 보는 것보다 이럴 때면 이제 좀 이제 한계로 뭐가 깔딱깔딱 하던 회사들이 좀 저희가 알고 있던 것처럼 국가도 그렇지만 회사도 이런 게 좀 큰 게 하나 터지게 되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회사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또 거기서 뭔가 파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세게 올린 다음에 아무 일도 없어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석연치 않아요. 네. 이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대략 예.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무 일도 없지 않고 뭔가 일이 되면 뭔가 일이 터지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어느 정도 기준으로 터지면 일이 터진 거예요?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왜냐하면 그냥 일이 터진다고 말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네. 추상적일 수도 있죠. 일이 터졌네는 몰라요. 네. 예를 들어 몇 대 기업, 뭐 지수로 얼마 이런 약간 저희 네. 구독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기준을 혹시 제시해 주시면 어떤 거면 일이 네. 터진 거다.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들 이런 것들은 약간 저는 그 기업은 좀 말씀드리기는 약간 애매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지표상으로 보면은 그냥 개인적인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깊은 침체냐 그 얕은 침체냐 네. 일이 정말 크게 터졌냐 덜 터졌냐 네. 이거를 구분할 때 그냥 지표 한 2개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네. 미국 실업률 기준으로 실업률이 지금 3.7에서 3.8이잖아요. 네. 이게 4%대 중반에서 멈추면은 그냥 얕은 침체. 네. 5%대 가면은 깊은 침체.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업률은 좀 더 후행이니까 네. 성장률의 선행 지표 대표적인 ISM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ISM이 50.2 정도에서 경기 판단 기준상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ISM 기준으로 45 내외, 45포인트 내외면은 얕은 침체. 40 이하면은 40선 그 아래로 가면은 깊은 침체. 이걸로 좀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40 네. 이하로 되면은 그때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군요. 그때 맞습니다.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일이 터졌다고 보고 네. 일 터졌을 때는 오히려 주식을 사는 쪽으로 네,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예. 거죠. 그 상반기 네. 때만 그 40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보게 되면 그때는 정말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 기준으로 그 역사상 ISM이 40포인트 이하로 갔던 적이 뭐 금융위기랑 2008년 그 팬데믹 네. 이때 밖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네. 그러면 저점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그 ISM 보시라고 그랬고 네. 대표님은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저 물론 정확한 수치를 제가 제시하면은 제가 전략팀에 가 있어야겠죠. 그냥 지금 직접 완전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런 제가 관점에서 네. 제가 느끼기는 이제 그런 게 좀 나오면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그래도 선진국 몇 개, 네. 네, 선진국을 하는 몇 개 쪽에서 뭐 또 심리학한 뭐 재정적 아니면 저 나라 연금 다 날렸네 뭐 이런 것처럼 네. 이런 식의 타격이 뭔가 와서 이게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또 그런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다 기업 쪽은 모르겠어요. 기업 쪽은 의외로 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은 잘하는 것 같아요. 벌써 지금부터 감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네. 뭐 조금 이상한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연구원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피부적으로 누군가가 더 많이 느끼는 쪽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여기서 사업 조절하고 내년에 대한 아예 이번 실적 발표할 때 보니까 미국도 한 3분의 1 가까이는 내년 전망을 안 하더라고요. 그 보통 한 4분기 정도까지는 얘기해도 내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다 또 너무 부정적인 얘기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냥 알아서 준비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 거 보게 되면 또 너무 불확실한 것도 많고요, 내년에.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뚱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진짜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짜 얘가 심각해서 그냥 넘어가는지 아니면 준비하면서 넘어가는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이제 올 한 해 스트레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도 제발 네.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근데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 의원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아니면 네. 두 분 다 한 의원님이시네요. 여기 그러네. 여기 여쭤봐 주세요. 아니 근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는데 대본에 없던 질문인데 네. 최근에 그 크레딧 스위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돈 인출해 갔다 네, 뭐 인출이 이런 좀 많았다. 네. 이거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특별히 문제 없는 상황인가요? 그 금액 꽤 많이 인출해 간 걸 뭐 9% 10% 예금에 네. 인출 약간 타격이 큰 것 같은데 그거 정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 뭐 예전부터 그 위태위태하다 이야기 나오고 최근 뭐 저희가 가을 중에는 뭐 CDS 프리미엄 다 급등해서 안 좋다라고 그쵸. 이야기 나왔는데 몇 번 거기 나왔다가 지금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계속 나오다가 괜찮다 이러니까 네. 뭐 이번 또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판을 좀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도 멈춰버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저희 11월 FOMC 의사록 보면은 그들도 드디어 약간 시인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원래는 우리는 다른 거 다 됐고 물가 잡는 데만 총력 기울일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어제 FOMC 의사록을 보니까 그 긴축이 미치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연준도 그 최근에 추가된 3대 책무 금융 안정성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크레딧 스위스라는 이 대형 은행에서
그게 이미 글로벌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 거기서 문제가 터지면은 연준도 생각을 다시 하게 되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지금 내년 4분기 미국 경기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쯤 눈앞에 있는 것들을 가면 봐야죠, 진짜. 네. 올해 이제 영국도 국채 대란이 난리가 네. 있었고 없던 일들이 한 번씩 계속 일어났잖아요. 네네. 내년 4분기 가기 전에 이미 다른 나라에서 또 어디 문제가 또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거의 1순위로 좀 많이 꼽혀 있긴 해. 원래 항상 그 전에는 도이체뱅크가 1순위였는데 요즘엔 거기는 조금 잠잠하고 지금 크레딧 스위스 쪽으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오늘 그 나온 그 뉴스가 정말 사실이고 그게 확산이 되면은 이거는 정말 12월 달에 저희도 한번 전략 점검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이한 거는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하면서 나왔던 그 자료 보다 보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내년 경제 성장률 1.7% 보더라고요. 1.7. 네, 네. 낮췄죠. 2.1에서 낮춘 거죠. 네. 네. 근데 내용 보면은 그러면 상반기 1.3, 하반기 2.1. 근데 요 과정 중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이게 우리는 가세가 돼서 하반기에 더 좋을 것이다. 게다가 반도체를 되게 낙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이래도 하반기에는 반도체 성장률 회복 이렇게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누가 조언을 하셨을까 싶어가지고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에 이제 반박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아니, 이창용 총재의 말씀을 네, 반박 좀 좀 해주세요. 아닌 것 같다 말씀해주세요. 네. 아니면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저 아니 근데 그분 남산에 끌려갑니다. 아니 그분은 그럴 남산. 분은 아니겠죠. 아니지. 이제. 네. 네. 네, 아니 근데 모르겠는데 만약에 변수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게 되면 경기 변수 중에 하나는 저는 중국 리오프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 아닐까요? 근데 그건? 업사이드죠. 네. 업사이드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는 이제 부양하려고 이제 돈도 풀 거 아닙니까? 풀게 되면은 위안화는 또 약세. 근데 리오프닝만으로도 부양 효과가 있다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돈을 안 있습니다. 풀고 네. 리오프닝만 그렇죠. 해줘도 네. 된다. 그러면은 위안화도 잡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위안화도 안절하되면서 부동산의 부양책도 안 써도 되면서 좋아진다라고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네. 뭔가 야 내가 사모님 시작한다라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걸 하기 위해서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3월까지는 3월부터 내년에 네. 양회를 하면서 네. 그죠? 예.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또 보면 특이한 게 환자 수를 이제 막 공개를 하네요. 네. 원래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집계된 숫자만으로 보면 3년 내 최대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땐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막 환자 들어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마사지를 좀 하겠죠. 숫자도 마사지를 하면서 내가 딱 나왔더니 딱 환자들이 없어지더라. 뭐 이런 거부터. 근데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경기 회복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원자재 가격들이 막 움직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 안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연준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장으로 볼 텐데 그러면 내년 저희가 보통 보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쯤에 거의 다 잡고 그러면 이제 한 5%대에서 플랫하게 갈 거야라고 하는데 물가가 또 자극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것도 다르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러면 물가 또 못 잡는데요? 네. 네. 상반기 때는 그냥 우리나라 철강 쪽으로만 많이 가야겠네요. 철강은 어차피 위안화랑 그렇죠. 그 중국 가격 그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쪽 그래서 원자재 쪽 동향을 일단은 내년에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제대로 하면 네. 원자재 가격이 자극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웃긴 게 유가를 전망하는 기관들이 잘 없지만 네. 수급을 주는 기관이 크게 EIA가 있고 오펙이 있습니다. 맞아요. 나머지 유료가 아니고 여기는 저희가 매달 가서 볼 수 있어요. 공짜로. 그럼 두 기관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두 기관의 내년 상반기 전망이 완전 엇갈립니다. 음. EIA는 초과 수요라고 말하고요. 오펙은 초과 공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정말입니다. 입장 제가 차이네요. 입장 차이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오펙 얘기는 리오프닝이 돼도 그래도 우리가 뭐 이런 약간 그런 식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게 그냥 단순한 의견 차이인지 아니면 진짜로 리오프닝 해도 그래도 별 문제 없어라는 오펙 말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사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죠. 리오프닝이 되면 무조건 원자재 가격이 올라라고 하기에는 큰 축의 하나인 오펙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11월 10일자인가 12일자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리오프닝을 중국이 하게 되면은 네. 물가는 중국
이슈만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생산자든 소비자든. 그래도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쪽이 더 맞다. 예, 맞는데 네. 이게 그 저희가 우려하는 것만큼 중국에 그렇게 리오프닝해서 물가가 올라가면은 네. 야, 그 인플레이션 결국에 못 잡는 거 아닐까? 글로벌리 봐도 연준도 그렇고 그 생각 해볼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 게 중국 빼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제 수요들이 다 둔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네. 계속. 그러니까 약간 상세 효과로 고려해 봤을 때 네네. 물가가 우리가 그 중국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시고 대표님은 아까 얘기하셨던 그래도 중국 리오프닝하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자극은 받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받을 것 수요가 같다. 땡겨지니까. 그건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유럽부터 내년에 다 글로벌 경기 안 좋을 텐데 네. 우리가 그러면 리오프닝을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하면서 갖다 팔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벌써 좀 위축돼 있으니까 이거 한다고 하더라도 또 제대로 부양하기도 좀 힘들 거고 그러면 방법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내수. 이거를 불쏘시개를 짚어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은 많겠지만 그래도 지금 근데 또 하나 변수가 그거 같아요. 지금 자 중국을 왕따시키는 분위기예요. 네. 또 공급망 쪽에서 지금 자꾸 한국 쪽으로 뭔가 딜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꾸 배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아 우리 좀 잘 봐주세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도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세일을 하겠죠. 이거에 대한 다른 효과도 배제는 시키는데 거기서 나오는 효과가 그래도 예전에 중국의 위상을 그대로 끌고 가느냐 이것도 또 중요한 변수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각할 건 많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 상태는 중국이 완전히 많이 봉쇄된 상태 쪽에서 나오는 지표라는 거. 네. 이게 바뀌었을 때 뭐 또 에너지 쪽이나 다른 쪽은 어떻게 자극을 받는지는 열어봐야 되겠는데 이 정도 이상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님은. 네. 알겠습니다. 그 원자재 잠깐 이야기하면서 요즘 네. 고민을 조금 해보고 있는 게 그 아마 어제 뭐 해외 주식 하신 분들은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네. 빅스나 뭐 유시 원자재 ETF 미국에 상장된 거래할 때 매도 금액 그냥 깜짝 매매할 놀랐어요. 때 10% 낸다라는 거. 이게 그 미국에 상장된 그 원자재 관련 ETF들 수급을 좀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일 수 있거든요.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네, 바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하겠죠. 그 대신에 아니면 한국에 상장된 ETF를 사거나. 그럼 만약에 미국에 있는 뭐 USO나 UCO들 원유 관련 ETF들을 판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차피 선물을 추정하는 ETF니까 선물 가격은 상당 막힐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게 자연스레 현물 선물도 다 가격에도 끌어내리겠죠. 네. 차익거래가 그래서 되고. 미국이 약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약간 살짝 음모론이 시각일 수 있는데 네, 그런 기사에도 쪽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의도한 그런 게 아닌가? 의도라는 네. 기사가 많아요. 그런 의도라는 갑작스러운 기사가 좀 많습니다. 조치인 네. 것 같아서 이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강도죠? 그건 갈수 있는 강도.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시세 처음에는 당연히 매매 차익에서 더 차익인 줄 알았는데 그냥 생각하셨는데 매매 금액의 10%를 매도 해버린 금액의 예. 10%를 무조건 떼간다는 거는 근데 이게 미국의 MLP라고 해서 네. 그 그렇죠. 파이프라인 하는 미드스트림. ETF도 미드스트림. 세금 많이 이거에서. 떼요. 그게 네, 그래서 맞아요. 세금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확장시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금액이 좀 많고 되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에너지를 MLP 관련- 관련된 ETF도 이번에 대상에 들어가가지고 네, 원래는 네, 훨씬 맞아요. 더 근데 떼. 그러니까 원래 MLP는 다른 ETF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었어요. 이미 네. 많이 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더 때린 거죠. 비슷한 정책을 좀 과하게 쓴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관리하려는 건 원래 미국이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이번엔 조금 그게 그래서 유가의 내년도 좀 상단을 좀 레인지를 낮추는 막을 거다. 낮추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죠. 글로벌 원유 원자재 시장에서 이게 ETF들이 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게 어느 근데 정도 영향을 줄지. 수급이 얼마 클지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물을 다 추종하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해서 선물만 내려가면 현물은 무조건 그렇죠. 따라가니까 기대치가 떨어지니까. 저희가 이게 그때 이제 그 코로나 때 2020년 4월에 마이너스 유가 갔던 것도 네. 결국에 선물에서 이제 롤오버 하는 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려간 거니까 영향 현물도 받을 것 같아요. 실제 뭐 원자재, 기름값들 네, 원자재 ETF 하시는 시청자분들 이거 꼭 챙기셔가지고 네. 네. 확인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굉장히 말씀이에요. 중요한 네. 이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외국인 매수에 대한 것도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오래 지속된 이슈이긴 한데 이제 대표님하고는 지난주에 좀 얘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차이나 런이라는 표현도 여기 뭐, 있는데 그쵸. 네. 그래서 한국을 산다고는 하는데 사실 10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보면 중국이 꽤 많이 순매수해요. 외국인이 네, 꽤 많이 맞아요. 순매수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 그런 거냐. 아, 그리고 제가 그렇죠. 주식을 나름 2004년부터 봤는데 네.
중국하고 한국이 따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원래는 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그냥 예를 들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이 되고 네. 중국이 좋아져야 오히려 외국 매수가 더 들어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쵸. 약간 그 양면성이 있죠. 왜냐면- 왜냐면은 외국인들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을 살 때 중국만 딱 사는 것도 있지만 그냥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그렇죠. 그 펀드나 이제 ETF로 사서 그 비중 채우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돈 빠지면은 한국도 빠지고 중국에서 돈 들으면 한국도 돈 들어오고 이게 좀 기본적인 것 같은데 저는 차이나론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한 그래도 3월 전까지는 내년 3월 전.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일단은 현재 기조는 뭐 사회주의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혹시나 3월 달에 경제정책 방향 제시할 때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3월까지는 이 중국을 둘러싼 불확실성들이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줄 것을 보고 있고 지금도 주고 있고 일부 투자자들은 그렇게 좀 중국 대신에 한국이나 인도나 대만도 지금은 조금 중국이랑 같이 묶여 있으니까 대만은 안 넣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그 대한 자금처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수급에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그 성격이 있지 않나라고 있다고 보고. 보시는 네. 거죠. 그 하나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뭐 액티브, 패시브, 뭐 자산 배분 펀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자금들의 성격이 있는데 돈의 꼬이표를 정확히 달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대용치로 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그 EM이라고 네. MSCI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국이 당연히 30%로 들어가 있죠. 네. 그거랑 그다음에 중국 뺀 거 EMXC라고 해서 중국 뺀 신흥국 지수 ETF 있는데 이거 두 개 최근에 자금을 체크해 보면은 그 중국 들어간 ETF에서는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빠져나가진 않고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중국 포함 ETF에는 돈이 안 들어가고 예. 있고. 그런데 이제 중국 뺀 ETF로는 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버전스 현상, 탈동조 현상에서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일부 기관 투자들, 일부 이제 액티브 투자자들 혹은 서학기미들은 중국 뺀 상품에 좀 더 선호도가 높지 않나 이거를 시사해 볼 수가 있고 이게 최근에 외국인들 들어오는 그 순매수의 성격을 한 부분적으로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콩 항생 이런 데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1등이에요, 1등. 지난 그러니까 한 달. 지금 한 달 동안 엄청난 수익률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 그 다르죠. 이거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 그 실제로 그 뭐냐 당대회 있고 나서 외사들이나 몇 군데서는 야 얘네 정치적인 불확실성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밸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고 통화정책 여력도 다른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유로존에 비해 훨씬 더 있으니까 얘네 들어갈 만하다 이런 콜들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 영향도 좀 같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안 보인다는 얘기를 또 계속 많이 여기저기 하잖아요. 주도주요? 주도주는 주- 잘 보이시나요, 대표님은? 표정이 뭐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이런 표정이신데. 주도 전문가이신데요. 그러니까 네. 주도주는 매일 다른데요. 아, 그럼 주도주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매일 다르면 주도주가 아닙니다. 오늘에 충실해야죠. 네, 오늘 주도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매일 다. 예. 근데 이게 좀 뉘앙스가 약간 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주도주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그쪽으로 좀 더 가야 되죠. 더 가야죠. 이거는 너무 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도 시장이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네. 태조 이방원도 네. 딱 두 달, 세 달, 네, 요 네.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주도주가 아니었던 걸로. 그 결국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도주라고 하게 되면 보통 시장이 일단 턴해야 됩니다. 1년 가야죠, 주도주. 그렇죠. 턴하면서. 바이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네. 그 시장을 끌고 가면서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이만큼 나왔다는데 나는 여기서 멈추고 그렇죠. 내가 끌고 지수로 올라간다. 그렇죠. 이게 주도주입니다. 네. 근데 지금 주도주라고 말할 게 없잖아요. 시장이 이런데 아직 확신이 없는 상황들인데. 2150에서 2400 올라오는 과정에서 네. 삼성전자가 그래도 한 15% 정도는 올랐거든요. 요건 그렇죠. 주도주 아닐까요? 주도주는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지금부터 네. 그럼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2600선도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넘어가서 다음 국면까지 우리 다 경기 침체까지 반영했어. 요때부터가 나오는 게 진짜 사람들의 마음들이 만약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럼 뭐 사야 돼? 라고 하면서 몰리는 섹터가 진짜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저점에서 가장 많이 움직였던 건 역시 반도체였구나. 반도체 저점부터 또 계산하죠. 이거 이만큼 올랐다. 라고 하는 게 주도주일지 몰라도 지금 여기서 주도주라고 그러니까 한 2018년, 19년도부터 주도주는 있습니다. 2차 전지요. 네. 네,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폭도 엄청 심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또 한
갖고 있는 게 2차전지라고 하는데 한 3개월 이상 조정받게 되면은 네. 주도주라는 얘기가 싹 사라져요 또. 네. 결국에는 월봉이나 연봉 보면은 맞거든요. 이건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도 봤을 때는 일단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시장을 만약에 좀 저희가 저항대라고 하는 게 뭐 2,500부터 2,600 여기 상당히 두껍지 않습니까? 네. 이거 돌파하면서 끌고 가는 게 주도주 같아요. 네. 그게 근데 답을 낼 수 있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아니면 미치런지. 네. 뭐둘 중에 하나일 텐데. 대형주 중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키움증권에 23년 전망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보시는 네. 대표 그렇지. 업종과 뭐 종목도 말씀하실 수 있죠. 그건 대표 아니, 이거 업종과 같은데요? 대표 리포트에 나온 거 말씀하셔도 네. 돼요. 리포트에 많이 나온 리포트 거. 그냥 딱 두 개죠. 그냥 반도체 2차 전지 만만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좋고 그런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실적이나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해 봐도 내년도에 그 둘만한 업종이 지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거의 하우스들에서 다 2차 전지 반도체 이야기해서 살짝 좀 민망하긴 한데 불가피한 부분이다 좀. 2차 전지는 제가 하나 네. 궁금한 게 이거는 대표님한테 너무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카카오페이랑 비슷한 이게 개념인 건데 네. 2차 전지가 가다가 네. 사람들이 종목을 막 찾잖아요. 네. 포스코 홀딩스까지 2차 전지를 이렇게 묻힌 다음에 네. 얘도 2차 전지하고 확 땡겼잖아요. 네. 네네네. 경험상 이렇게 정말 조금 얘까지 끌어와서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곧 투임의 마지막인 경우가 있거나 그럴 수도 아니면 있죠.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카카오페이를 갖고 시장을 한번 보면 어떠냐 여쭤봤던 거랑 비슷한 건데 네. 요렇게 됐을 때 주식하셨던 경험으로 네. 요게 다시 주도주가 되나요? 아니면 아이 진짜 이거는 끝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까요? 근데 주도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같이 가자라는 느낌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치가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만약에 크게 꺾인다. 그러면 그거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심리적으로 뭐 리튬 염호가 몇 조짜리인데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러면 중요한 거는 살아있느냐가 지금 저희가 보던 대표 주자가 살아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럼 살아있는 쪽에 뭘 꺾을 만한 요인들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LG 엔솔이 주식이 이번에 장 오를 때 아웃퍼폼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좀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2차 전지가 다 그랬어요 이번에. 이 소재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 보면 말이 그런 애들은 멈춰 있는데 네. 저 멀리 잘못-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애를 땡겨가지고 2차 전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2차 전지의 끝물인 거냐 네. 아니면 이렇게 하고 다시 일로 돌아갈 거냐를 여쭤보기 주식을 하는 그냥 느낌 제가 보기엔 끝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끝물에 나오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예, 그러니까 네. 좀 움직였으면 또 요즘 나오는 게 LG화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네요. 거기까지 그게? 다시 갔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뭔가 같은 섹터라도 신선한 걸 찾고 있어요. 그리고 싸 보이는 걸 찾는 거죠. 네, 그나마 상대적으로. 싸 보이고 네. 그러면 LG화학 보면은 업황은 또 석유화학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이게 석유화학 업황 바닥이면 이 개선 좋아지겠네? 근데 소재 쪽으로는 다 저러고 있네?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게 이제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가 또 오늘 보니까 고려아연도 될 뻔했는데 네. 고려아연은 너무 어거진 것 같아요. 야 그건 이거 제가. 보고 있으면은 이거 누가 관리를 하는지 몰라도 근데 원래 고려아연이 아시지 않습니까? 업력이 한 50년 이상 되다 장난 보니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주주가 뭔데 이런 회사예요. 뭐 전혀 뭐 IR 이런 돈도 거 너무 많습니다. 조달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무슨 소문 났는지 아십니까? 뭘 모르겠습니다. 유상증자인데요. 네? 왜요? 왜? 이번에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LG 그거 투자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라는데 전 이거 얘기 듣고 도대체 누가 중재할 필요가 없는 회사들. 돈이 많은. 뜬 소문이 그랬다 이거죠. 많은데. 뜬 소문이. 시장에서 근거 그런 없는 소문 얘기- 같다. 공지는 아직 네, 그러면서 네. 그 누군가 이거 뉴스 보고 또 한참 또 그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열 분리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네. 이제 영풍 쪽하고 이제 따로 가겠다. 그러면 한참 고려하고 영풍하고 싸우면서 뭐가 좀 있지 않을까 싶었더니 이제 그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네. 이제 자사주 넘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 끝났고 그런 과정에 이제 누가 좀 팔 이유를 만들었다. 그래. 네. 거기까지. 네. 네, 그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변화거든요. 이 아주 그냥 전혀 성장에 대한 관심이 없던 회사가 이렇게 변할 정도면은 네. 뭔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머리를 딱 치면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훨씬 더 롱텀 스토리에 가깝다는 거죠. 2차 전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아마 이쪽으로 새롭게 들어오면서 뭔가 조명받는 회사들은 계속 그 밸류는 다 이만큼들인데 거기 따라가려고 하는 밸류들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위원님은 요즘에 근데 테슬라가 네. 그저께 신저점을 찍었다 이제 어제 반등하긴 네. 했는데 제가 언제 한번 그려봤는데 2차 전지 주하고 테슬라주의 주가가 되게 유사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좀 네, 잘 버텼는데 잘 버텼죠. 네.
버티는 게 보통은 이런 거잖아요. 괴리가 생기면 테슬라가 그 괴리를 메꿀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그쵸. 그쪽을 메꿀 거냐도 있거든요. 위원님은 혹시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면 2차 중 전지가 하나, 주도주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네. 지금 두 개 중 하나 가장 이상적인 답변은 그거죠. 둘이 만나는 거.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리고 테슬라가 만나는 오르는 거. 거죠. 그렇죠. 둘 다 아. 테슬라는 조금씩 올라가고 어. 2차 전지는 조정받으면서 만나는 게 제일 네. 어떻게 현실적으로 제일 저희가 바라는 시나리오인데 네.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네. 수급적인 요인도 저는 무시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말씀하셨던 대로 테슬라 최근에 뭐 10월, 9월부터 빠질 때 2차 전지 우리나라 셀이나 소재들 다 좋았잖아요. 이때는 수급적인 영향도 좀 컸다라고 보고 있어요. 너도 나도 2차 전지를 많이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여의도 대부분 뭐 기관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2차 전지는 웬만큼 다 비중을 오버웨이트된 상태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버웨이트된 게 뉴트럴로 그 가는 과정에서 최근에 주가들이 좀 쉬었다 가고 있는 네. 거고 이 추세는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가 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단기적으로는 있다. 그런데 뭐 굳이 따라서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있어요. 아니면 좋게 보신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당연히 네. 그렇죠. 오히려 네. 그냥 뭐 평단가 낮추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두 분 모두 2차 전지는 계속 좀 살아있는 테마라고 네. 좀 뭐랄까? 네. 아니죠. 그거는 테마로 살아있는 하고 산업. 훨씬 더 좋은 그쵸, 거. 저 긴 위에 장기. 예, 좋은 항상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성장 사이클 성장 산업. 성장 산업. 네, 그렇게 성장 보시네요. 산업. 그래서 네. 약간 네.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사자 이런 의견이시고요. 로봇 산업은 어떠세요? 시청자분께서 질문이 아까 들어왔는데요. 로봇. 로봇은 워낙 좋게 얘기했었는데.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다 앞으로 성장하는 거 그려줬죠. 그리고 뭐 다 대기업 참여할 거라고 하면서 이제 다들 리포트 나오면서 이제 실적 안 나오던 것도 재조명이 받기 시작을 해요. 이제 내년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근데 로봇 쪽은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서울의 출산율이 0.59명이래요. 슬픈 얘기더라고요. 그쵸. 와. 두 부부가 있어야 애가 하나 정도 되는 거니까. 네. 사실상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한 미혼까지 집은 안 낳고 한 집은 낳고. 하나 낳고 이렇게. 하나 낳고 네. 일요 현상까지 나오게 되면 아마 절실할 겁니다. 절실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서비스 로봇부터 이게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훨씬 더 가속화시켜야 될 필요가. 그러다 보니까 더 발전할 수 있기가 좋은데 아직까지 산업적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로봇 하면은 그냥 라인에서 찍었다가 이것만 하는 로봇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피부로 와닿아야 되거든요. 근데 와닿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회사 특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도 아직도 적자지 않습니까? 네. 계속 쏟아부으면서 적자인데 이게 상용화되는 시점과 함께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가 그렇게 8천억 이 정도까지 투자를 해서 나온 이 회사의 입장이 이게 그러면 상용화돼서 사람들이 저걸 돈 주고 살기 시작하는구나. 주변에 보니까 저 불난데 로봇계가 들어가가지고 뭐 사람을 구해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확인이 되면서 또 그때 많이 바뀌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보유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보유보다는 로봇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고 있으면은 다 밸류가 이제 우리 성장할 거야라고 하는 밸류까지 솔직히 적자나는 것도 내년을 위안을 받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걸 보유했다가 거기서 그냥 내년까지 보면서 끌고 나가서 지금보다 앞으로 더 이렇게 밸류 주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차익 실현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도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좋게 보셨었는데. 그렇게 느껴지네요. 예. 아니, 원래 로봇 쪽은 네. 그냥 그랬어요. 그냥 좀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레벨업 됐다라고 하게 되면 팝니다. 네. 팔았다가 다시 레벨 다운 됐을 때 사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Q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있는데 네. 이걸 뭐 대량 생산해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끌어내는 이런 변화가 아직까지는 2차 전지만큼에 대한 강력한 변화는 아직 없다는 얘기죠. 네. 실생활에 나타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저희가 지금 한 조금 3분 정도 남았어요. 그 연간 전망을 사실 충분히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2분으로 죄송합니다. 네. 아니. 너무 떠들어가지고.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중요한 내용들. 제일 중요한 차트 네. 하나만 혹시 추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구두를 이건 하셔도 꼭 좋고. 봐야 된다. 이건 꼭 봐야 된다. 네. 이거 하나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뭐, 네, 네. 뭐 개인적으로 많이 봤던 차트일 수도 있는데 이거 왼쪽 한 번만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네.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년도에 하반기 때에도 계속 미국 데이터들 망가지고 침체에 있을 거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딱 직관적으로 들 수 있는 반론. 주가는 실적의 함수인데
결국에 내년도 미국이 침체에 빠진다고 하면은 미국의 소비 수혜 가장 많이 받는 한국의 수출이나 전반적인 기업들 실적 같이 안 좋아질 건데 네. 왜 내년도 하반기에 좋냐 네. 이야기가 나올 수 그쵸. 있어요. 네, 네. 저는 거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왼쪽 그림인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파란색이 코스피 이익 전망이고 분홍색이 코스피 주가인데 확실히 직관적으로 보면 같이 가죠. 네. 방향성 같이 가죠. 그런데 점선 동그라미 표현해드리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증시의 변곡점일 때는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답을 알고 있다. 저는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전에도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저는 내년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 이익 전망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 시점도 결국에는 연말이나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보다는 뭐 한 개 분기 정도는 빨리 움직이는 게 주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여름 지나고 나서는 주식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영업이익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영업이익을 보지만 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전부 EPS를 그쵸. 보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 영업이익 밑에 이자 비용이 너무 늘어서 순이익은 저거랑 모양이 혹시 다르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그거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순위 이자 비용에 따라 EPS 이자 비용이 EPS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기업들 주당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 공격적으로 많이 반영은 안 된 것 충분히 같아요. 반영은 안 된 것 같죠. 추정치들을 보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내년도 넘어가야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뭐 미국은 이제 뭐 주주 환원에 대해 좀 더 신경 쓰다 보니까 네. EPS를 중시하는 항상 반면에 그렇죠. 한국은 그래도 영업이익 쪽에 중시하니까 예. 그거에 따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덜할 거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만약에 실제 빠지더라도 네, 그러신 거죠. 네. 네, 아마도 그 기업 애널리스트들은 금리가 바뀌면 반영을 하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대체로. 근데 오늘 네네. 금통이 있었고 그렇죠. 당분간은 없으니까 아마 이 사이에 그 순이익 전망치도 좀 이자 비용 변화가 있지 반영해서 않을까. 조금 더 내려가는 추정치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달을 워낙 짧게 하는 경우도 네, 많았기 때문에 변화가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1부, 2부 숨가쁘게 달려봤는데요. 2부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금방 가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야 될 네. 것 같고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그리고 한지영 키움증권 책임연구위원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